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통해서 개미와 배짱이의 조건이 바뀌었는데 노동시간은 양쪽 다 균등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데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교환을 통해서 이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그것은 결국 교환의 배후에 뭔가 다른 구조가 있는 거 아니냐. 막스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교환의 배후에 무슨 구조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교환은 물건을 생산한 사람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할 사람이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장소이기도 해요. 즉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판매와 구매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환의 배후에는 판매를 위한 생산과 교환의 배후에는 구매를 통한 소비라고 하는 두 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교환의 배후입니다. 이 교환의 배후는 즉 구매와 판매인데 이 구매와 판매가 이 뒤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뭔가? 구매는 왜 하느냐?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판매는 생산이 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은 구매와 판매가 만나는 장소라고 보면 그 배후에 있는 것은 소비가 곧 생산인 구조입니다. 소비가 곧 생산인 구조. 요 소비가 곧 생산인 구조 안에서 노동시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해가 빨리 얼른 되지도 않고 어려운, 그래서 실제로 막스의 자본이라는 책 안에서 1권의 이제 제일 앞부분에 자본유통 정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이 얼핏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단선적인 생각, 교환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 제가 변증법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변증법에서 우리가 사물이 변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강신주는 대학생 시절의 강신준과 같은가 다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대학생 시절의 강신준은 지금 은퇴한 교수 강신준과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같습니까? 다릅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것, 모든 사물에 이처럼 과정에 따라서 중첩된 같은 것과 다른 것이 함께 존재하는 입체적인 구조, 이걸 이해해야만 사물의 진실을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가 있고, 교환이라고 부르는 구매와 판매라고 부르는 얼핏 단순한 교환인 것처럼 보이는 그 배후에 구매가 목적으로 했던 소비, 그리고 판매의 전제 조건이었던 생산이 함께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구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요 교환을 통해서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역전의 비밀은, 교환을 통한 부의 이전은 어디에 열쇠가 있느냐? 노동시간에 분리해 있어요. 요 노동시간이 노동하는 사람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빼앗기는 것,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요 자신을 위한 것과 타인을 위한 것으로 노동시간이 쪼개지는 까닭은 이 사람이 노동을 수행해야 될 대상, 바로 생산수단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통상 원료와 또는 도구 이런 것들인데, 통상 우리가 현실에서 부르는 이름으로는 자본이라는 이름입니다.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에게 고용이 되어서 자본이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바로 그 자본을 독점함으로써 이 두 개의 노동시간을 이제 분리시키는 구조가 자본주의다. 이게 이제 막스가 정리했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직접 아마 봐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요 노동시간이 바로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교환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이 구조가 가장 우리 눈에 좀 쉽게 눈에 드러나는 이제 사례를 제가 찾다가 보니까 택시기사의 사례가 매우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기사는 제가 이제 2010년이 좀 오래됐죠. 오래되긴 했는데
최근에는 자료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이제 못 찾아서 그냥 그러는데, 최근에도 이제 택시 기사들한테서 보고되는 자료들을 쭉 보면 요 비율이 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제가 드는 예는 2010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비율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수치는 조금 옛날 수치지만 수치와 수치 사이의 비율은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시기사는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12시간 일합니다. 주야 막교되죠.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8시간에 1.5배를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는 하루 노동을 하게 되면 1.5일을 일한 셈이어서 이틀을 일을 하면 3일을 일한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일하면 나머지 하루는 이미 일을 했기 때문에 휴일입니다. 결국 한 달 30일 중에서 택시기사가 실제 근무한 일수는 21일 정도 되죠. 20일에서 21일 정도를 근무를 합니다. 요 월 21일을 보통 만근체제라고 그러는데, 요 21일 동안 하루 동안에 택시기사는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하루에 이거 서울 기준이에요. 지방은 이거보다 액수가 좀 더 적습니다. 서울은 그 당시에 약 18만 원을 벌었고, 택시기사가 택시를 반납을 할 때 연료를 가득 채워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쓰는 연료비가 LPG 그게 6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따라서 택시기사는 하루에 연료비를 제하고 실제 순수입으로 한 달에 하루에 12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요 12만 원 가운데에 11만 원을 산업금으로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는 아니고. 그러면 하루에 만 원이 남죠. 요 만 원이 그날 택시기사의 순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산업금을 21일 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11만 원을 21일 동안 전부 채워서 넣어주게 되면 약 230만 원이 되고, 요 산업금을 21일 동안 모두 채우면 요거를 풀타임 잡, 만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전부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230만 원을 못 채우면 그 못 채운 것만큼이 손실액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액으로 딱 남아 있습니다. 요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 하면, 230만 원의 산학금을 모두 채우면 거기에 대해서 택시기사에게 월급을 80만 원 준 거죠. 요 2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못 채웠으면 그 10만 원을 까고 줍니다. 따라서 월급은 70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납을 하면 월급이 80만이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월 수입은 월급 80만 원에다가 하루에 만 원씩 가져갔으니까 21만 원을 가져갔죠. 그래서 약 100만 원이 한 달 수입이 되고, 자본가는 산업금으로 230만 원을 받고 노동자에게 도로 돌려준 게 8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이 자신의 순수입이 됩니다. 그러니 총 250만 원 중에서 노동자에게는 100만 원이 돌아가고 자본가가 150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자본가가 150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는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택시가 자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시가 자본가가 제공하는 택시니까요. 그래서 요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전부 노동자가 일한 시간입니다. 일하면서 손님을 태워서 받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총 하루 노동 12시간 가운데에 노동자가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노동시간은 5시간 정도가 되고,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노동시간이 7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타인을 위한 노동, 우리가 아까 자신을 위한 노동과 타인을 위한 노동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것이죠. 요걸 택시기사가 아니라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하는 우리의 노동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8시간 모든 노동자가 일을 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으로 받아가는 노동시간은 약 3시간,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시간은 약 5시간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걸 실제로 저희 이제 막스 경제학자들 가운데에 이걸 직접 계산한 학자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에 계신 정성진 교수님이 한번 계산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신대학에서 성낙성 교수라는 사람이 한번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단 사람이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이제 요것과 요것의 비율을 잉여가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배가 넘었어요. 2배. 그러니까 내가 받아가는 게 한 3시간이면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거는 6시간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택시기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교환을 통해서 노동시간이 이전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런 구조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사실은 여기서 2개가 발생을 해요. 하나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이 노동시간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그럼 어떤 시간이었을까? 자본주의 이전에는. 지금은 자본가에게 빼앗기는데. 그리고 그 빼앗기는 이유가 택시가 노동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은 택시가 노동자의 것이 아닌 것이 자본주의 이전에는 어땠느냐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닌 것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온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 2가지 의문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자본가에게 빼앗기는 노동시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 여러분,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요, 동물이죠. 인간은 동물인데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동물과 다른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서 욕을 할 때는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는 동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은 동물에서 빠져나온 종인데, 인간과 동물은 도대체 무엇이 구별되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구별되는 것일까? 인간의 조건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그 이제 수치인 자본주의 책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상식으로요. 인간의 조상을 추적하는 이제 방법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이 남겨놓은 유적을 찾아내고 그 유적에서 발견된 이제 화석이나 이런 것의 연대를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 인간이라고 발견된 그 사람이 이제 뼈를 보면 과거 지금부터 얼마 전 사람인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루고 있는 요 종을 현생 인류라고 그러고요. 요 현생 인류에 가장 가까운 인간의 조상을 보통 프랑스 남부 크로마뇽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견된 동굴 안에 있던 원시인을 크로마뇽인이라고 합니다. 그 크로마뇽인이 현생 인류에 가장 가까운 이제 이 원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크로마뇽인이 살았다고 추정이 되는 동굴에서 그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죠. 족제비도 살고 여우도 살고 곰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발견된 유적이, 이건 인간이 아니면 절대 남기지 않는 유적이야. 그래서 그게 인간의 유적이 된 겁니다. 그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인간만이 남겨놓는 유적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뼈를 갈아가지고 만든 바늘이었습니다. 바늘. 근데 그 바늘에 귀가 있었던 것이죠. 바늘에 구멍을 뚫은 거. 바늘 귀를 만들 사람은, 만들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인간 외에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없는, 만드는 그 동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남겨놓은 것이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동굴벽에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림.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여러분, 바늘 귀나 동굴에 그려진 벽화는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냐 하면, 경제적으로요, 이게 생존을 직접 영위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생존을 영위하는 것은 의식주의 재화를 직접 습득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바늘귀, 그걸 뭐 바늘로 하면은 먹는 게 나옵니까? 벽화에 그림을 그리면은 뭐 먹는 게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요 2가지, 인간이 만드는 도구라고 하는 것과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소비만 하는 활동입니다. 문화적인 활동은. 요 소비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데에 시간을 소비하고 내가 더 이상 먹고 사는 데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남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게 여가 시간인 것이죠. 인간은 생존의 우리로부터 탈출한 유일한 존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생존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자기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 쓰기 위해서 자기의 소비 시간이 가장 효율이 높을 수 있는 조건에서만 살아남아요. 그걸 우리가 서식지라 그럽니다. 그 서식지를 벗어나게 되면 동물들은 죽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렝게티 평원에서 자기 몸을 숨겨서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 만한 갈대가 우거진 넓은 평야가 없으면 사자는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이 산림지대에 갖다 놓거나 또는 아예 풀이 자라지 않는 북극에 갖다 놓게 되면 사자는 죽습니다. 북극에 사는 북극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에서는 북극곰에서 먹고 살지만 이 북극곰을 사자가 사는 세렝게티 평원으로 데려오면 이 북극곰은 죽습니다. 딱따구리는 빽빽하게 숲이 우거진 곳에서나 사는 것이지 나무가 하나도 없는 넓은 평원에 가게 되면 딱따구리는 죽습니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이처럼 서식지에 갇혀서, 그것을 서식지 우리라 그러거든요, 사는데 인간만은 그 서식지 우리로부터 탈출을 한 거예요. 인간은 사자가 사는 세렝게티 평원에도, 북극곰이 사는 얼음이 뒤덮인 빙원에도, 딱따구리가 사는 산림지대도 모두 삽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존재인 거예요.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인간이 발견한 새로운 생산력 때문이었고, 그 생산력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 수치인 자본주의 책 앞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인간은 그래서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가 시간을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개미와 배짱이가 이처럼 뒤집어져서 인간의 노동시간 가운데에 인간의 여가시간이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자본주의가 되자 인간은 노동시간이 옛날에는 요것만 있었으면 되었는데 이게 늘어난 겁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되면 노동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요 사회구조를 피로사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 남겨진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게 되면 자본주의 이전에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온대 지역은 농업을 해서 먹고 살았고, 이제 아시아도 농업, 그 다음에 뭐 중앙아시아도 농업, 그 다음에 유럽도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농업을 해서 먹고 살았고, 요 농업을 했던 모든 지역에서는 노동시간이 자연의 제약 때문에, 왜냐하면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작물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지 않는 계절에는 농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겨울에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작물이 다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작물이 자라는 봄부터 가을까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지구상에 농사를 짓는 이 모든 문명 지역에서는 1년 동안의 노동시간이 자연적 제약 조건 때문에 딱 한계가 있었는데, 막스는 이것을 자본 제1권 절대적 잉여 가치 생산에서 자기가 계산을 직접 해놨어요. 그 계산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자본주의가 되기 전에 유럽의 동쪽 지역에 있는 봉건 영주들, 그 중에서도 가장 봉건적 착취가 악랄했다고 알려져 있는 동부 지역의 봉건 영주, 그게 드라큘라가 나오는 바로 그 흑해 연안의 그쪽입니다. 드라큘라 공작에 나오는 그 지역을 이제 유럽 사람들은 왈라키아 공국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왈라키아의 봉건 영주가 자기들 농노를 어떻게 착취했는지를 그 장원에, 그 당시에 영주들이 이제 이 경영을 해 나가던 장원청에 남아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막스가 계산을 해놨어요. 중세 농노는 13세기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했느냐 하면
온대 지역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농산 식물의 생육 기간은 160일을 넘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사실은. 이제 요새는 온실을 만들어서 좀 더 오랫동안 하지만. 그러면 160일 동안 농사를 언제 지었느냐? 날이 밝아야 나가서 농사를 지어요. 날이 어두우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요. 결국은 밥 먹는 시간을 빼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시간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농노는 13세기에 연간 노동 시간이 1600시간을 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1600시간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그 정도 됐었습니다. 여기에 유럽에서 가장 악랄했던 봉건 영주였던 왈라키아 지방에서 영주가 그랬었고, 영국의 봉건 영주들이 남겨놓은 장원청 서주에도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제 책 안에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본주의 이전에 노동을 주로 전담했던 직접적 노동자, 그게 이제 전부 농민들이었고, 그 농민들의 연간 노동 시간은 1600시간 정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1년에 365일 중에서 약 200일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물론 요 시기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용조라고 해가지고 용이라고 부르는 이제 군역이라든가 또는 사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별도의 집단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거는 주업이 아닌 바깥쪽의 노동 시간이었고, 그것도 그렇게 길게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추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요 긴 농한기 동안에 이루어지던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개 공동체의 단합과 공동체의 위기 질서와 그다음에 이제 중세 이 사회의 어떤 이 사회 기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이기도 했는데, 농한기에 우리나라는 단오, 칠석, 대보름, 자전놀이, 이것이 전부 뭐냐면 이게 전부 여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동 시간이 아니라 여가 시간, 남는 시간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200일 정도는 어쨌든 여가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자본주의 이전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로 탁 넘어오게 되자, 자본주의 초기에 영국에서 19세기에 노동자들의 평균 연 노동 시간은 3,500시간을 훨씬 넘어섰어요. 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료는,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자들의 상태가 너무 나빠지게 되자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왕립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의사들이 주로 나갑니다. 의사들이 전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지적이 되자 영국 왕실에서 의회에 특별히 제청을 해서 공장법이라고 하는 노동시간 제한법을 만들게 됩니다. 요 노동시간 제한법을 만들 바로 그 시기에 공장 감독관들이 공장법에 따라서 실제로 이 법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을 시키는 작업장이 없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장 감독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공장들을 전부 순회하면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렸고, 의회에 그 의회에 올린 보고서를 막스가 인용을 해서 자본 1권 안에서 곳곳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예 엥겔스가 노동자들의 상태라는 것만 모아가지고 별도로 책을 내기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연간 3,500시간을 훌쩍 넘겨서 4,000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OECD 평균, 2019년 현재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00시간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런 OECD는 현재 자본주의가 250년 동안 경과되었고 오늘날 높은 문명을 달성했다고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1등부터 34등까지 제일 부유한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의 연합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에서의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이 넘고, 이 노동시간은 자본주의 이전의 중세 농노들의 노동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노동시간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장시간 노동을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체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자본주의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원리가 교환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빼앗는 방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켜야만 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피로사회예요. 우리가 막스의 얘기를 처음 끄집어낼 때 피로사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던 이유는 자본주의를 작동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노동시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것이 노동운동의 변혁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자본주의는 2019년 현재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을 훨씬 넘고 작년 거는 지금 보니까 잠정 통계를 나온 걸 보니까 이제 1900시간 밑으로 내려가긴 했어요. 1800 몇십 시간 되는데 어쨌든 1900시간 가까이 되고, 이 1900시간 가까운 노동시간은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2등입니다. 2등. 우리가 오랫동안 10년 이상 1등을 하다가 최근에 우리보다 더 악랄한 멕시코란 나라가 우리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2등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멕시코와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안에서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 2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이 노동시간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는 최근에 여러 통계들이 나와 있죠. 특히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전격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말하자면 회사 측의 공작이 있었고, 이런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의 그 당시에 사망 당시에 노동시간이 조사를 내보면 연간 3,500시간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이제 개편을 위해서 노사전문위원회 활동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어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라인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 대개 텐텐이라고 부르는 어쨌든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노동자들 외에 특별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물공장 사람들이었어요. 그쪽에는 이제 용광로가 가동이 되니까 어쨌든 이게 용광로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교대제로 하게 되면 8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요거를 좀 더 일을 더해서 임금을 더 타기 위해서 그걸 늘리려고 하니까 12시간씩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3,000시간 있는 노동자들이 후두룩했다는 겁니다. 수두룩. 이처럼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은 원래 생존의 우리로부터 탈출을 할 때 여가시간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느냐 하면, 인간이 시간이 남으면 뭘 하게 되느냐? 하고 싶은 걸 합니다. 하고 싶은 걸. 그래서 동물은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시간을 바치지만, 인간은 먹고 사는 이제 시간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그 남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거나 도구를 만들거나 하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생존으로부터 얻는 자유, 이것이 참된 인간의 조건이다. 막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노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약간은 이제 반장난기로 네가 대학에 온 목표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지. 그러면 취직을 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어? 한번 써봐. 그러면. 그래서 인생의 목표 금액을 좀 씁니다. 뭐 20억, 30억 이렇게 써요. 그런데 20억, 30억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말 어쩌다가 오징어 게임 같은 이상한 게임 말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정상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가 목숨을 희생당하지 않고 어쨌든 횡재를 해서 그 돈을 벌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전부 놀겠다고 합니다. 인간은 여가시간 속에서 자신의 창의성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지구상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로 유일하게 생존의 우리로부터 탈출한 존재였고, 이 생존의 우리로부터 탈출한 것이 바로 여가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까닭은 인간만이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문명을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서 겨우 노동시간을 1600시간으로 만들고 여가시간을 나머지 2000시간으로 만든 바로 그때에 이걸 거꾸로 돌려서 문명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문명을 후퇴시킨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역사발전 법칙에 거스르는 사회제도, 경제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본질은 바로 이 노동시간 안에, 이 두 노동시간 안에는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본주의 본질은 타인과의 관계이고 이 두 관계를 매개하는 대상이 노동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막스는 자본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변혁시킬 요소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혁명은 왜 발발했는가, 즉 혁명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었고, 이게 주관적 요소였고요. 또 하나는 그 혁명은 왜 실패했을까, 이것이 객관적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주관적 원인, 주관적 요인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다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 동력이 나온다고 보았고, 이 다수의 동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부는 인간의 노동이 만드는데 그 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가난한 이유, 즉 깨미와 배짱이의 우화가 뒤집어진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쉽게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막스는 혁명의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변혁의 대상, 변혁의 약속은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요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은 나를 위한 노동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출근을 해서 3시간은 내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인데. 반면에 그 이후에 남는 시간은 나를 위한 노동시간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내 회사도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따라서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의 정체는 빼앗긴 여가시간이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본질, 그걸 빼앗기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시간에 나는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로운 의지를 수행을 하는데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에는 내 자유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가의 의지대로 내가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강제로 수행하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강제로 수행되는 노동. 바로 강제로 이루어지는 노동이기 때문에 막스는 인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강제로 수행되는 구조를 빼앗아서 이게 인간의 자유에 부합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노동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 막스가 혁명의 동력이라고 불렀던, 즉 노동자들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 노동 해방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막스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업을 하거나 또는 가두 시위를 하거나 우리가 대우를 갖추어서 세상에 뭘 알릴 때는 항상 노동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노동해방이라는 말은 막스에게서 유래된 것이고, 막스는 노동해방의 개념이 타인에게 빼앗기는 노동시간, 즉 강제로 노동자들이 수행해야 되는 노동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자본 1권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자본주의를 변혁시킬 수 있는 동력 가운데의 주체적인 요소, 혁명의 동력, 이것은 다수의 합의이고, 이 다수의 합의는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되면 이제 이 자본주의의 객관적인 법칙, 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약속보다 조금 더 일찍 마쳤네요. 그래서 그 2시간이 조금 안 되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뭐 아주 3시간 넘게 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요걸 한번 들을까요? 예.